그 가장 최근에 나온 된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요. 그 6월 30일 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판시 사항이랑 그 결정 요지가 원래 이제 보통 나오는데 그게 또 사이트에 올라온 뒤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좀 이거 길게 천천히 보자 해서 두 개 가져왔고 일단은 우리 9회까지 이제 이거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회 때는 모의고사 해서 모의고사 그렇죠. 모의고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도 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에서 그 앞부분 그 까만색으로 나온 부분 있죠. 그 막판 정리용 기출지문 요거는 다음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 지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엑기스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복습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으로. 근데 이제 그 먼저 사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는 헌법이 따로 교재가 나오길래 따로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으로도 막 하고 이랬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뭐 민법, 형법 사시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교재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 첨가를 많이 했더라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페이지 수도 꽤 되죠. 그죠? 작은 페이지는 아니에요. 이게 500몇 페이지인데. 그래서 일단 진도 한번 나가보고 아침에 그러니까 일단 뭐 5개년 판례도 있긴 한데 시험에 임박 헌법이 제일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임박해서 5개년 판례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판례는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신 판례 비중이 좀 높으니까 일단은 1년간 최신 판례를 아침에 이렇게 오늘처럼 한 2개 정도씩 오늘 거 좀 양이 많습니다. 오늘 거 최근 거라 양이 좀 많고 내일부터 하는 건 이제 한 위헌 판례하고 헌법 불합치가 합쳐서 한 12개? 13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5개? 그러니까 그거 한 2개씩. 이미 아침 강의 때 들으신 분들도 다시 들으면 또 새로워요. 그죠? 저도 새로운데 뭐 여러분도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시간은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보통 한 5분 정도 걸릴 거 오늘 거 조금 긴데 오늘 거 먼저 한번 보죠. 어떤 걸 먼저 보냐면 그 딴지일보 사건부터 볼까요? 이제 사건 개요를 제가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사건 개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죠. 자, 사건 개요는 뭐 크게 정리한 거 아니고 이게 무슨 사건이구나 요 정도만 보시고 사건 개요를 가지고 시험에 내진 잘 않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김어준 씨하고 이제 주진우 그죠? 기자하고 이제 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언론에다가 선거를 한 게 아니고 언론 말고 이제 본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공선법 60조 1항 5호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론인이 어디까지 언론인이냐? 밤엔도 언론인이냐? 그 당연히 언론인이지 당연히 언론인인데 이게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도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판에 언론인은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청구인 취지대로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쟁점 정리 보시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포괄금지 원칙 위반 여부하고 물론 이제 그 세 번째 보세요. 죄형법정주의하고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하고 포괄이인금지 원칙을 이제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 어차피 포괄금지 하다 보면 다 나온다 해서 포괄이인금지로 끝내자 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이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전면적 제한입니다. 전면적 제한하면 보통 헌법위헌이나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냄새가 슬슬 나죠. 그죠? 그래서 전면적 제한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이제 결국 위헌이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등원칙도 마지막 줄 보시면 평등원칙도 그냥 선거운동 따져보면 나오니까 굳이 안 따진다. 그죠? 그래서 비교 집단도 뭐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거기 그렇게 특별히 볼 건 없고 자 포괄이인금지 원칙 위반이냐 옆에다 이렇게 결론 같은 거 써주시면 좋죠. 그죠? 우리가 그냥 내 머리를 믿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여러분 머리 제 머리 말고 포괄이인금지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위헌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놓는 거 자꾸 써놓는 걸 여러분 연습을 하시고
자, 그럼 뭐냐? 거기 봤더니 두 번째 줄로 밑주신 거 보시면 헌법 75조에 이제 위임 명령 했다 이거죠. 위임 명령 했는데 위임 명령 하면 보통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누구라도 그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죠. 당의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이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금지 조항에는 그 언론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그 언론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않을 행동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언론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요. 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언론인은 사전적 의미로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따위 언론기관의 관계에서 언론으로서 업을 삼는 사람. 그래서 언론기관 얘기도 쭉 나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쯤 보시면 밑줄 친 거. 위와 같이 법은 다수의 조항에서 언론기관의 범위를 잘 규정해 놨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죠. 위와 같은 조항들을 종합해서 보아도 금지 조항의 하위 법리에 규정될 언론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떨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 사실 밑줄 안 친 게 어떻게 나오냐면 뭐 시민방송도 나오고 언론사가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언론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그야말로 뭐 복사를 해서 탁 해도 전부 인터넷 언론 기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언론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나누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가운데 마지막 단락 가운데 마지막 부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언론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떨지. 그 다음에 인적 범위 내지 업무 측면 범위도 마찬가지다 해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객원 기자와 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인지 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금지 조항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 굉장히 그 기본권 제한이 심한데 그런 언론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포괄리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이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야말로 포괄리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포괄리임 금지 그래서 위헌 나왔고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죠. 선거운동도 위헌 나왔어요. 일단 심사 기준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지문이 하나 나오죠.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선거운동 자유가 선거의 자유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자유가 있느냐?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그죠? 이 표현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운동이게.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보장 규정인 보호를 받는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유는 제한을 예정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밑에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서 심사 기준이 뭐가 들어가요? 중요한 기본권일수록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요것도 요새 심사 기준이 하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의 정당성에 쭉 들어왔더니 자, 목적의 정당성 수사의 적합성 통과입니다. 요새는 법을 웬만큼 좀 잘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사의 적합성은 통과. 굳이 안 읽어도 되고 침해의 최소성에서 이제 걸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인이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는 거죠. 그죠?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침해의 최소성 위헌 나올 때 대부분 쓰는 말이 이런 말이죠.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 없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친 거.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들은 해당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법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 위에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뭐냐 했더니 그 신문 기사에서 말하자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너무 상대당을 밀어준다거나 이런 건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밑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밑에 네 번째 다번에 보시면 법은 심판 대상 조항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언론 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막 종류가 우르르 나오는데 이것까지 뭐 우리가 다 볼 건 없고 넘어가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왜 이것까지 말하자면 중복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뒤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보통 읽어보시면 이제 안 읽죠? 그죠? 안 읽어도 괜찮아.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 보세요, 라번. 라번. 이게 이제 아마 판결료지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이것만 갖다 띄울 건데, 이게 판례 원문이라 좀 깁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까지 길게는 안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 판례라 아직 지금 그 헌재 자체에서 정리를 안 해줘서. 라번. 위와 같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보도 논평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심판 대상들 조항들 심판 대상 지금 이거 언론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거 언론인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태양을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언론인이 언론 매체를 이게 포인트죠.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운동 이것조차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최소성 원칙 위반. 뭐 법익균형성 뭐 당연히 최소 침해성이 무너지면 이미 끝났죠. 그죠? 그래서 법익균형성은 당연히 뭐예요? 이 경우에는 사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위헌 나왔다는 얘기는 사익이 더 크다. 그래서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자유 침해. 보통 마지막 판례가 한 6월 정도까지 판례가 나오죠. 7월 판례는 안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7월 판례는 안 나오고 마지막 게 이제 6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딴지일보 사건은 안 나올 확률이 좀 있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립적인 거니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14조 1항입니다. 자, 이거 청구인 잘 보세요. 그 사건 계획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2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자기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라 자기 이부, 그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인 분이 내거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축하해 주려고 했겠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굉장히 변호사가 잘 도와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14조 1항 본문 중에 형제자매가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의 이부 또는 이복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뭐예요? 한정위원이죠. 한정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한정위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아닌데 이거 위헌이야. 더 폭 넓게 받아준 사건입니다. 그죠? 한정위원 청구를 했는데 뭐뭐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거 한정위원 신청이잖아요. 이제 다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걸 청구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위헌 때려줬습니다. 위헌.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란 건 이제 이복 형제자매인데 애꿎은 형제자매가 다 날라갔죠.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 볼까요? 일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입니다. 결국 내 정보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근거 10조, 17조. 그죠? 10조, 17조. 그 다음에 아무거나 또 개인정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민감정보냐. 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게 민감정보 이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민감정보 맞죠. 그죠? 맨날 나오는 게 그 5번째 줄에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인격 주체성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다. 그게 개인정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한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인간의 조언 같이 행복주 하여간 우리가 2차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거 다 청구하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사생활 비밀 자유 이런 거 다 쓸데없다. 그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퉁치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과잉금지 원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통과예요. 그죠? 법을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통과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에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건 아까 거보다 좀 짧아요. 자, 침해 최소성 보시면 일단 맨날 나오는 거 가족관계 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5번째 줄 민감정보다. 민감정보. 그래서 민감정보의 경우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 측면에서. 그래서 4번째 줄 민감정보의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거에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유출된 경우 피해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밑에 가능한 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축소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 우리 사회의 각박한 사회장이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서도 오남용이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허용,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역시 밑줄 친 거. 형제3의 유대관계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사이에 비해서 약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사건은 뭐예요? 바로 밑에 같은 관계에서 함께 자라나지 않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에 대한 경우 성장 과정에서 유대와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적대관계에 놓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부, 이복 형제에 대한 편견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사이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결국 이제 그 내용이 쭉 가고 다번 갈게요. 개인정보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 청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형제자매의 사회관 경제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일으킨다면 이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그건 맞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렇다면 부여해도 되는지 부여하지 않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굳이 이 사건 법률 조항처럼 청구권까지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맨 마지막 줄. 위임. 그죠? 위임하면 되잖아, 위임. 형제자매라고 다 열어놓지 말고 그냥 위임 줘서 위임은 뭐 아무 사람이나 가도 되는데 그래서 위임으로 해서 대리인으로 발급받을 진짜로 내 정보를 뭐냐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위임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다 열어놓냐 이거야.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3페이지 결국 마지막 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 이건 너무 열어줬다는 거죠. 아까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열어줘도 되는데 너무 열어줬다는 너무. 그래서 침해저수소 위반, 그 다음에 법익균형성. 이것도 역시 그 개인정보 침해성이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서 주문 보세요. 주문. 이건 주문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가 이복 형제자매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가 다 날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곧바로 여러분 형제자매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지금 동사무소 가면 이거 안 떼줍니다. 그죠? 형제자매. 볼 수가 없어요. 굳이 볼 필요는 없죠? 그죠? 볼 필요 없는데 이제 이런 특수한 사건이 생기니까. 자, 이제 총론 들어가죠. 18페이지입니다. 여기 기출지문, 제가 이제 기출지문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기득권자 이런 분들은 이게 헌법이 좀 당연히 어느 정도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쉬운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번에 보는 시험이니까, 이번에 보는 시험은 항상 새로운 기출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40페이지와 맞물려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또 거기에 따른 출제, 변별력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극악스럽게, 이 법형은 극악스럽게 낼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극악스럽게 낼 가능성이 충분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이렇게 개수 문제 많이 나온 것처럼 헌법도 개수 문제가 올해 모의고사에 반영을 좀 하긴 했는데 법무사 문제에서 지금 개수 문제가 5개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개수 문제가 무슨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뺏어 먹는다는 거죠. 그죠? 2시간 내에 3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후달렸는데 헌법도 그러면 이제 애꿎은 헌법 강사를 이제 욕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공부는 좀 어렵게 하시고 문제 쉽게 나오면 하시면 좋지 공부 쉽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개수 문제 같은 거 정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조금 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푼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기계처럼 푸는 과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참 그게 쉽진 않죠, 그죠? 저도 예전에 한 법형 본 적은 금방 끝나요, 그죠? 2시간,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헌법에 이제 아마 보나마나 제일 처음 풀 때는 헌법을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좀 걸리적거리는 건 나중에 푸시고. 자, 그래서 거기 1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넘길 거예요, 말 거예요? 1번 딱 나오죠?
법무사 문제 나온 거지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몇 개라고 나니까 이제 약간 좀 찔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기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 법무사 문제예요. 올해 법무사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이건 좀 그나마 작년 쉬운 편이에요. 자, 일단 자유선거 원칙. 보평직빈 있죠. 그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보평직빈 있는데 자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없고. 그 다음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그 46조 2항이 있죠. 그죠? 법조문 실제로 여러분이 또 다 확인해 보시고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이게 또 그 해설에 있는 거 보는 거랑 또 헌법 자기가 직접 찾아서 보는 거랑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죠? 습관적으로 붙이셔야 돼요.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법조문 항상 같이 찾는 거. 46조 2항 양심에 따른 직무. 그 다음에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도 있었나? 그죠? 확인해 보세요. 53조 7항입니다. 법조문 다 가져오셨죠? 그죠? 53조 7항 보시면 특별한 규정이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헌법 조문이 제일 작으니까 130개 정도는 뭐 여러분 머릿속에서 갖고 놀아야죠. 그 다음에 라번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보장. 선거운동 나오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죠? 특히 100조 넘어가면 이제 또 한계를 가져오죠. 그래서 116조 1항에 선거운동 여기가 좀 어려운데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 관리하에 정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번 선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겸직금지 의무가 이게 지금 이거 수정하셨어요? 이거 그 홈페이지 나왔죠? 이거 해설 지우셔야 됩니다. 예. 다 했겠지 뭐. 예.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시면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있지 않음이 아니라 있음입니다. 있음. 그 다음에 거기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헌법 43조. 헌법 43조. 헌법 43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놓고 나왔는데 왜 해설 왜 이 모양이야? 그죠?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그 다음에 국회위원회에서의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위원회 국무총리 출석 답변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몇 조냐면 62조 2항. 62조 2항. 62조 2항.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62조 2항은 62조 한번 다시 볼게요. 62조. 왜냐면 이게 바도 있고 아도 있어서 그래요. 바, 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을 이렇게 낸 적은 전 처음 봤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됐어요. 자, 일단 그 62조 보시면 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무총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건 지가 나가는 거죠. 이건 지가 나가는 거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항은 반대죠. 국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나가서 출석 답변하되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바쁘다. 그러면 그 밑에 급,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시키고 국무위원은 정부위원 시키죠. 그렇게 해서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아예요. 그래서 바는 국회의원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분명히 있죠. 그죠? 2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구니까. 그 다음에 아번부터 먼저 볼게요. 국회의 정부위원회는 해임건의. 이거 해임건의는 또 여기가 아니라 우리 뒤에도 고치세요. 그 해설 보시면 이건 63조 1항입니다. 63조 1항. 63조 1항 바로 밑에 있는 거 볼게요. 63조 1항 보시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지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앞으로 오시면 정부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 간악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부위원이 나온 건 저는 처음 봤는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헌법 조문이다 보니까 이제 낼 데가 없으니까 이걸 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낼 데가 없죠. 사실은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해설 지문에서도 그거 틀려요. 아번에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있음이 아니고 있지 않음. 그래서 거기 정부위원 X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있어요? 그런 얘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게 가, 사, 아. 그리고 세 개입니다. 그죠? 이제 개수 문제는 좋은 게 아번을 몰랐는지 다른 걸 착각해가지고 없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세 개 이렇게 맞춘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합격하는 운이 걸린 거고, 운수 대통의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수 문제 또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확하게 해도 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해석입니다. 이게 총론이니까 뭐 총론에서 뭐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권 파트에서 우리 작년 문제 기본권 파트가 22문제가 나왔고 총론에서는 우리 3문제인가요? 요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거의 패턴이 있는데 작년에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우리 기본권이 2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총론이 5문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제도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헌법 질서, 법치주의, 요런 데서 진정소구, 부진정소구 이런 거. 그게 5개 나왔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가 이제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게 7개 나왔어요. 뭐 별로 안 나왔죠. 별로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헌재 이론. 그 보충성이라든가 자기 관련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요게 한 4개. 헌재 이론이 그래도 꽤 나왔죠. 그 다음 법원 파트가 2개 나왔습니다. 법원 파트가 의외로 좀 적게 나왔죠. 이게 좀 적게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법원 파트가 올해 사시문제도 있고 법무사 문제에서도 법원 파트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법원 조직법에서 나오니까 이건 나오면 우리가 잘 못 풀 확률이 높아요. 그죠? 기본권은 우리가 판례 열심히 해서 따라가면 되고 나머지도 다 판례 파트인데 이렇게 통치구조나 국회법이나 이런 거 나오거나 그 다음에 법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그렇다고 뭐 단행법을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뭐 복골복이죠.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총론에서 5개니까 뭐 작진 않죠. 그죠? 총론에서 이렇게 적게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보죠. 해석입니다. 헌법의 해석 2절. 그 지문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10년치는 아니지만 한 5년치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요새 대법원 판례가 증가하는 추세죠. 대법원 판례가 좀 요새 많이 나와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역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헌재에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보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낯선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죠. 대판을 어떻게 해. 예, 그거 역시 왜 이렇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죄송합니다. 자, 긍정적으로 1번. 헌법기원 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파 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 유용할 것이지만 헌법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의 효력성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 규정이 다른 헌법 규정을 깔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우리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한다. 그죠? 우리 해설을 위해 3번째 줄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한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이념적. 실제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말이 마지막 줄에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을 차등을 의미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29조 2항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 가지고 시비 걸었던 거죠. 이중배상 금지는 입법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헌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 다음 2번. 대법원은 법률보다 하위법기인 대통령령의 제정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위임 조항에 대해서 한정위원 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표현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와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건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이거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정위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죠? 대법원 한정위원을 그러니까 위원이나 합헌 말고는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정위원 나온 거 가지고 덥석 적용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때는 또 헌재가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적용을 시켰으니까 헌법소 재판에서 제외되는 그 재판의 예외 규정으로 봐서 우리가 너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움찔움찔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건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는 할지 말지 고민한다는 거고 웬만하면 이제 그걸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한정위원 결정 나오면. 그 얘기를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도 보면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저도 이렇게 해봤지만 지문이 길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어구 위주로 보죠. 그 보통 보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먼저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게 보통 뭐예요? 결론 물어보는 결론. 위헌이다 아니다,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제 보통 이걸로 먼저 결정을 보고 그다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빠르게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걸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1, 2, 3, 4, 5 빠르게 보면서 보나마나 한 지금 4줄씩 나온단 말이에요. 한 지문이 4줄이에요. 4줄. 그럼 4줄을 이렇게 다 읽으면은 시간이 다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 걸리면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X 지문도 좋은데 이렇게 좀 긴, 그러니까 오지선다로 딱 돼 있는 지문을 보는 것도 요새 오히려 옛날에는 OX 지문이 중요했는데 오히려 요새는 또 이런 지문도 좀 빠르게 훈련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 같은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길어지는 추세, 자꾸 이제 수험생들한테 좀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빨리빨리 해서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결국 뭐예요? 결국 이거 많이 연습하면 이게 박스형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게 단순 문제 탁탁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근데 결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면 대부분 여기까지 또 봐야 돼요. 그잖아요. 여기가 잘못돼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는 논리적 과정을 내는 문제가 지문이 나오니까 이제 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지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번 그래서 2번 지문이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상위 규범은 하위 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때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된 해석해야 한다. 이런 건 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타당하니까. 그다음에 4번 헌법소원 심판 대상 법률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이 헌재 견해에 일치할 경우라도 헌재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로 밑으로 가는 거 사실은 중간에 볼 것도 없잖아요. 원래는 실제 시험이라면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그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우리는 일단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두 번째 줄. 헌재는 심판대상 법률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이 타당 영역 밖에 있는 위헌적 해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는 태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경우 많으니까. 많다기보다는 있으니까. 견지하고 있다가 틀리죠. 견지. 그래서 해설은 잘 달아놨어요. 그 딱 사건이 두 개죠. 뭐냐면 대법원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법률 조항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한정위헌적 해석을 하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이거를 별로 중시 안 하죠. 그게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합헌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헌재에도 사건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왔을 때 이렇게 대법원 사례를 참조해서 헌재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한정위헌적 해석을 하고 합헌으로 때릴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한정위헌은 한정위헌이니까 주문은 한정위헌이야 이렇게 때릴 것인가. 이 지문은 이것만 주해장생 때린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야 이것만 주해장생 때린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판례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것은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죠. 이거 뭐 그냥 거의 암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 합헌 사건이 그 지방자치단체 A에서 A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B 지방자치단체로 공무원을 전출시킬 때 그 법률 조항에는 그 공무원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 조항이 없으면 그냥 보내요? 강릉시에 합격했는데 제주도로 보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뭐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런 걸 당연히 포함시키는 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보세요. 오른쪽 해설에 거기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29조의 3 사건입니다. 그 밑에 21페이지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대법원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헌법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취지로 합헌 결정합니다. 합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이 없어도 당연히 그런 해석으로 도와줘서 합헌 내리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헌재가 뒤에 보시면 헌재도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헌재도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위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단순 합헌했습니다. 단순 합헌. 그거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합헌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헌 한정위원 사건은 공무원연금법.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무원연금법 64조 3항인데 퇴직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서요. 그 세 번째 줄. 공무원연금법 64조 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퇴직금을 환수받는 것은 재직 중의 범죄에 한해서 환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건데 퇴직 후에는 그러면 한 거는 그건 따로 처벌하고 퇴직금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퇴직금이란 거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받는 거지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재직 중인지 퇴직 후인지 명확한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좀 잘못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이씨 그건 그 얘기가 다 들어간 거 아니야? 퇴직 후에 범죄된 거는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라고 해서 역시 합헌 때렸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줄 보세요. 첫 번째 단락 끝에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퇴직 후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퇴직 후 범죄로 급여를 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헌재가 공무원연금 똑같은 64조 3항 위헌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실 좀 궁금하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이 재판으로 갔는데 헌재에 오긴 좀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래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똑같은 사유로 판시를 하면서 주문만 바꿨습니다. 뭘로? 한정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건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정위원적 내용에 대해서 한정위원도 괜히 여러분 헷갈리니까 대법원이 합헌 때렸으면 헌재도 합헌 때릴 것인가 한정위원 때릴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합헌 하나 한정위원 하나 이거 외에는 또 사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병유할 수 있는 사건이 몇 개나 되겠어요. 사실상 재판으로 가면 헌법소원 못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지 정말 드문데 어떻게든 이렇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헌 한정위원 한 번씩 나왔으니까 견지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거죠. 계속 지금 이런 것만 나왔으니까 실제 이 법률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이런 법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지문 다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5번 헌재는 합헌 해석 또는 합헌 한정 해석이 있는 경우에 제청법원은 적어도 제청 당사자로서 심판의 기판력을 받을 것은 물론 107조 1항 규정에 의해서도 제청법원은 위 심판에 의해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구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청법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죠. 제청했어요. 근데 제청 내려줬어. 그럼 말 안 들어? 그럼 뭐하러 해? 그죠? 당연히 구속을 받죠. 네, 그래서 뭐 90년 판례인데 됐어요. 90년 판례인데. 너무 옛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개정 변천입니다. 재정 개정 변천. 역시 이거는 법조문 문제죠. 그 법행에서 법조문 문제가 최소한 한두 개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정족수 문제가 뜬금없이 법무사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족수 문제도, 이제 정족수는 더 이상 안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1번 가죠. 개정절차. 여기 130조, 128조에서 130조는 여러분이 헌법조문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130조, 그러니까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그건 정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심지어 옳은 거 물어봐요. 옳은 거 물어보면 짜증나죠. 옳은 거 물어보면.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옳은 거를 많이 낼까 고민하다가 좀 내긴 했는데 1회 때는 좀 적게 내고 2회 때는 좀 많이 내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짜증을 돋궈야 여러분들이 실제 도움이 되니까. 1번 헌법 개정은 제적 3분의 1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제적 과반수죠.
그죠?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최저 과반수. 2번.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죠. 30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되며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된다. 30일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60일입니다. 60일. 개정안은 좀 시간이 걸려요. 30일이 아니고 60일. 여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아침날, 특히 숫자 나오는 것들은 아침날, 형법이나 민법은 사실 숫자 나오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헌법은 꼭 아침에 이 숫자 나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3번.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틀린지. 4번. 개정안을 의결한 후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자, 즉시 이게 틀렸죠. 그죠? 이게 30일이에요. 이게.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그 다음에 5번.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확정은 국민투표 때 이미 확정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 자, 이렇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박스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박스로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다 개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죠? 항상 최악을 상황에 이렇게 박스형 문제, 개수형 문제는 객관식에서 나와서는 안 될 정말 극악스러운 문제인데 법행은 즐겨 해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 온 이상 지옥을 따라야 되니까. 자, 2번. 자, 헌법 규정에 열거한 것이다. 숫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며칠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냐. 15일입니다. 15일. 바로바로 안 나오면 나 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민법 하다가 헌법 갑자기 보면 또 헷갈리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이야. 이런 거 좀 쉽고.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때 임기 만료 며칠 전이지 며칠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냐. 70, 40. 그죠? 요건 뭐 나다. 2, 3번은 그나마 쉬운 편이고. 제한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며칠 이상 공고. 20일. 바로바로 나와야 돼. 바로바로요. 지금 숫자 몇 번 나왔어요? 30일, 20일, 60일, 70일, 40일 엄청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가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헌법이 이게 특히 조문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수호입니다. 수호. 예, 수호가 언제 때 문제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이건 역시 헌재 판례가 나오니까. 작년 법무사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사건이죠. 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 발동되는 것이고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국민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죠? 이게 금융실명제 사건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5. 그 다음 2번.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목적이 잘못됐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죠? 대법원 판례. 많이 본 건데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97년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도 요새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3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남북 정상회담 얘기 나오면 두 개밖에 없죠. 일단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냐. 그 다음에 송금한 거는 통치행위냐. 그 두 개만 나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지문이죠. 첫 번째 줄은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 두 번째 줄.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 당부를 심판한다면 그러니까 통치행위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만 네 번째 줄.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우리 지금 국민의당 대표 지금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 이걸로 깜빵 갔잖아요. 이건 용서 못했죠, 그죠?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죠. 너무 유명한 판례고. 4번. 국가 긴급권의 행사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기 상황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 행동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는 목적 한계가 있지만 본질상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행사되는 시간 정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사 문제 이렇게 좀 쉬워요. 그래서 목적적 한계도 있고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해야 되죠. 시간적 한계도 있습니다. 이건 2015년 판례네요. 그죠? 왜냐하면 2015년에 이거 긴급조치 관련된 거 우르르 나왔었거든요. 긴급조치 1호, 2호, 9호. 그 전부 막 위헌 나오고 막 뭐 그랬잖아요. 그 사건에서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3월에서 바로바로 낸 거죠. 5번. 국군의 해외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위기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고 헌법과 법률 절차를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존중, 사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한 것은 자제. 이게 이제 또 사법부 자제죠.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사법부가 입장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거고, 뭐 어떨 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별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1번은 그냥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5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사실은 물어봤어요. 이거 이제 해외 파병 결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니냐 이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런 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랑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는 또 뭐라고 했냐면 통치행위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예전 판단이죠. 통치행위니까 사법부는 좀 자제하겠다. 이 사건. 그러니까 오히려 5번이 더 나중에 나왔는데 예전 입장이랑 비슷하고 1번은 96년에 나왔는데 좀 바뀐 내용.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총설인데, 여기 이제 뭐 나오고 있어? 당연히. 헌정사 나오죠? 거기 보면 총설 OX 보세요. 와우, 되게 많죠? 그죠? 이건 내일 볼 거예요, 내일. 내일. 예. 헌정사 여기 보시면, 그리고 집에 가서 혹시 OX 뭐 연습하고 싶다 이러신 분도 한번 연습해도 되는데, OX 보실 때는 당연히 뭐예요? OX만 보지 마시고, 당연히 틀렸다고 할 때, O 나오는 건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X지문 나왔을 때 이것이 이유, 그죠?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문이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기가 이게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내일 저랑 같이 할 때 저랑 입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 헌정사 넘어가죠. 28페이지.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헌정사가 지금 보면은 법원행시 2009년에 나왔죠. 그래서 헌정사가 최근에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사시에 헌정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 기출문제도 보시면 그 아침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작년이나 올해 사시 지문은 올해 법행에 뜰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올해 사시 문제보다는 작년 사시 문제가 뜰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올해 거에 뭐 긴장 곤두세우지 마시고 올해 것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법무사나 구급 문제는 올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사시는 1년 묵어요, 보통. 이게 이제 보면 패턴이 있는데. 근데 이제 통치구조라든가 이렇게 기본권 파트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최신 판례는 물론 이제 당연히 그해 나오면 또 나오죠. 그죠? 주민등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법원 구급에도 나왔고 법무사 문제도 나왔고 사시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내일이나 모레 드리겠지만 그 주민등록 변경권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그건 뭐 넘버 원이죠. 올해 그 위헌 판례 중에. 자, 가번 갈까요? 건국원법은 또 옳은 거 찾는 거네. 아, 이거 좀 어렵죠. 건국원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4년 임기로 국회가 선출에 들어있고 직선제 아니었죠. 그죠? 그다음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그렇죠. 대법원장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움찔하는 거죠. 아, 대법원장도 임명해? 어떻게 알아? 네,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이에요. 승인. 국무총리 동의 아닙니다. 이때는 사후 승인이에요. 승인. 어렵죠. 그죠? 이거 어려워요. 가번 어렵습니다. 이게 2009년이니까 정말 뭐 이거 되게 어렵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2년. 요새는 1차, 2차라고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52년, 69년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52년이니까 이게 1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 근데 1차 우리 역사에서 국무총리 폐지가 딱 한 번 됐습니다. 그게 2차예요. 54년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뒤는 볼 것도 없잖아요. 뭐 개별적 불신이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국무총리 폐지에서 이미 틀렸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개별적 불신임도 54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번은 뭐만 고치면 돼요? 52를 54로 고치면 딱 맞습니다. 그죠? 이미 두 개 뒤를 다 지우신 분은 좀 불편하겠지만 54만 2만 지우면 돼요. 그 다음 다 69년 헌법이죠. 69년이면 이게 몇 차예요? 6차입니다. 6차. 그죠? 6차 개헌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도입. 벌써 틀렸죠.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 도입이 처음으로 된 게 2차입니다. 2차 때 국민투표가 처음 도입됐고 5차 때 한 번 더 바뀌죠. 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때 처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국민투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개정에 대한 딱 집어서 얘기한 거죠. 이게 5차 때 들어옵니다. 5차니까 이게 62년이죠. 그러니까 69년이라고 해서 틀렸죠. 그죠? 62년, 69년. 그러니까 차수로 외우신 분들은 그
연도로 바꾸는 작업을 다 해두셔야 되고, 처음부터 연도로 외우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모든 공직선거도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정당 공천제, 요것도 62년. 그러니까 다 이것도 62년이네요. 그 다음에 라번 72년, 이게 이제 40이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하고 유신. 위회의로 하여금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불어도 알딸딸 하거든요. 그다음 마번 건국헌법 나오면 더럽게 어려운데 가마가 다 건국이야. 에이, 자, 48년 헌법에서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정권. 요거 많이 봤죠? 맞고. 80년 헌법이네요. 이게 두 개를 섞어놨구나. 세 개를. 80년 헌법 50이죠.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 그죠?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50, 최저임금이 60이죠. 5060이 또 그렇다. 80년 적정임금, 87년 최저임금. 그래서 마번도 맞습니다. 가마. 헌정사는 요 정도,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고, 헌정사 욕심내면 또 안 되죠. 그죠? 헌정사 기본서에 있는 거나 아니면 문제집에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자기가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새로운 헌정사 정리해 놓은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지금 시험 뭐 한 달 남았는데, 누가 뭐 표를 좋은 걸 줬다. 걔는 악마야. 그죠? 악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리한 거 위주로 보셔야 되고, 특히 헌정사 같이 복잡한 거는 습관적으로 이 페이지 위에 뭐가 있다는 게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절대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2번 헌법 역사. 역시 또 2010년에, 그러니까 2009년 지금 10년, 이게 뒤로 갈수록 지금 내는구나. 2013년에도 나왔고, 예, 그렇죠. 2013년 작년에는 없었네. 예. 올해 그럼 나올 때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헌정사는 참, 예. 소극적으로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48년 재헌헌법은 일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의결하고 국민투표. 국민투표가 이때 처음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죠? 이거 너무 좋은 문제죠. 땡큐. 그리고 1번 풀고 그냥 휙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이런 거 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2번 48년 재헌헌법은 대통령과 이제 2, 3, 4는 여러분 이제 참고삼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기출 지문 떴으니까. 48년 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4년 임기 국회 선출. 국회는 임기 4년에 단원제를 채택했다. 이때 단원제죠. 그죠? 단원제. 3번. 48년 헌법은 위헌법률 심사를 가진 헌법위원회가 탄핵재판을 담당하는 탄핵겸하소. 이게 5글자씩이죠. 5. 그래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라 나중에 저 30대 이때 나오죠. 그죠? 얘랑 또 얘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그다음 4번. 60년 6월 3일 3차죠. 60년이니까 3차. 우리 최초의 의원 내각제. 헌재 설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때는 특징이 뭐예요? 기본권 강화입니다. 20이죠. 20대 특징은 기본권 강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서전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예요. 금지. 그다음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장애 선거 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요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셔야 됩니다. 기출지문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62년 5차 헌재 폐지,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 부여, 국회의원 임기 중 당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 강력한 정당국가죠. 그죠? 강력한 정당국가 형태. 그래서 62년이 가장 강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설은 엄청나네. 자, 그 다음에 3번 가죠. 그나마 가장 최근 헌정사. 또 재헌헌법이야. 재헌헌법 죽겠죠. 그죠? 그 재헌헌법은 이제 여러분이 법행위 재헌헌법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겠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꼭 좀 여러분이 다른 헌정사 모르겠는데 재헌헌법은 꼭 챙겨두세요. 자, 대통령, 부통령 임기 4년. 지겹게 나오네.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하고, 이게 간선제였으니까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요할 수 있다. 자, 이거 추가됐죠. 지금까지는 간선이냐 아니냐 이것까지만 나왔어요. 이제 추가시켰어요. 재선에서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위헌법률. 근데 이번엔 땡큐죠. 위헌법률하고 탄핵심판은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분명히 알고 놨잖아요. 헌법위원회 다 담당했으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죠? 이게 이렇게 길을 슉 열어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죠. 이건 이미 지나간 문제들이고. 3번.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법률 정한 바에서 국가에서 보상, 형사보상 청구가 이미 있었죠. 재헌법 때.
이걸 만약에 피의자로 바꾸면 안 됩니다. 피고인 보상만 이때 있었어요. 그죠? 피의자 보상은 저 9차 때 추가된 거죠. 그죠? 피고인 보상만 있었습니다. 피의자 보상은 없었어요. 4번.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명령구식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이미 있었네요. 그죠? 요것도. 그 다음 국회 수입 지출. 이때는 감사원이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심계원. 심계원. 재헌헌법. 아, 재헌헌법 좋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구성 요소입니다. 국가 형태하고 구성 요소는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국적이 나오죠. 국적. 그래서 국적이 보시면 2013년까지 국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대대적으로 국적이 떴어요. 야, 2014년에 나왔구나. 2014년까지 국적. 2015년에는 안 떴죠. 그죠? 2015년에 한 해 쉬고 올해 지금 각종 사시 구급 법무사 전부 국적 문제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이번 또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적도 역시.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헌법 말고 헌법 130밖에 안 되니까 좋은데 단행법이 줄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걔들 때문에 우리가 좀 골치 아픕니다. 따로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여기 나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손대면 돼요. 1번. 재외국민에 관련해서 옳은 거. 자, 이거 2번까지만 보고 쉴게요. 1시간에 한 번씩만 쉬겠습니다. 자, 재외국민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국제협력요원이 이제 판례에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병역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일정한 봉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험의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사실 결론만 물어보면 쉬운데 이렇게 중간을 훅 해서 냈잖아요. 이런 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이거 합헌 판례인데 그 국제협력요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사망했을 때 과연 재외국민 보호 의무 조항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알고 봤더니 어떨 때냐면 정치, 외교, 그죠? 이럴 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 외교. 근데 얘는 병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결론적으로 뭐예요? 보호의무 보호적을 그대로 적용 안 하니까 국가유공자에 의해서 보상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0년 판례. 10년 판례. 그 다음에 2번. 구상속세법이 비거주자에 대해서 상속세 인적 공제 적용을 배제. 자, 이게 이 판례는 뭐 다 아시죠? 상속세는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상속세 인적 공제 적용을 배제하면 이게 저 어때요? 인적 공제가 뭐냐면 이거 상속세를 공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100만 원 까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배제했다는 얘기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안 좋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나도 해줘, 나도 해줘 하니까 국가가 이 경우에는 국가의 재보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이에요. 않는다 사건. 역시 합헌 나왔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역시 국가의 재국민 보호 의무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이런 거에 관련된 거지. 재산까지는 신경 안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서 깜장 부분 있죠? 그죠? 굵은 글씨. 그래서 이거는 비거주자가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상속인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밑에 두 번째 줄 굵은 글씨 위 법률 조항이 비거주자에 대해서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하더라도 헌법 2조 2항에 규정한 재국민 보호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게 그 위에 쭉 올라가시면 2번에 두 번째 단락 있죠. 그러나 거기 나옵니다. 그러나 헌법 2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국민이 거류국에서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바로 밑에 줄 정치적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에서 정하는 이런 지원인 거예요. 정치 외교. 그죠? 이거 그냥 일반 민법 재산이잖아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답은 뭐 우리한테 큰 중요가 없고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이거 뭐 유명한 2007년 판례죠.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 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 부인하는 거. 이거는 공선법 선거규정 방지법의 규정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37조 2항의 위반,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원칙 위반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2007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던, 그때 7개인가 8개가 위헌이 나왔죠. 예, 그래서 부재자 선거위원, 그 다음에 보통선거원칙 위반 다 그죠? 평등권 위반, 뭐 별거 다 위반 나왔죠. 나중에 우리 이거 5년 판례 할 때 이게 정리할 건데 2008년하고 2007년하고 2014년 그거 좀 비교할 겁니다. 그다음 4번. 그러니까 2007년 판례 다 위헌 나왔는데 그 2014년에 한 번 더 위헌 나온 사건은 여전히 뭐 어떤 사건이에요? 국민투표 위헌 나온 거 있습니다. 국민투표. 그래서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는 이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국민투표는 행사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 거주, 거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는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국적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는 다 허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2014년 판례입니다. 그거 나중에 할 건데 2007년하고 차이점은 그거 하나예요. 2007년에도 물론 국민투표 나왔는데 그때는 좀 약간 제한적 조건에서 국민투표권 위반 나왔는데 이제는 전부 어디서든지 다 위헌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만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국내 거주 또 나오네요.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을 전면적 획일적 박탈. 구공선법 규정은 국내 거주. 자, 이거는요. 3번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 3번하고 차이점 그냥 3번은 그냥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가 있는 사람. 즉 재외국민이고 4번은 나가 있는 사람인데 들어온 거예요. 그죠? 국내 거주예요.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을 주는 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전면적 획일적 박탈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 지방의회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여기도 하나 더 나가죠. 지방의회 선거권 피선거권도 침해해요. 외국인은 피선거권이 없죠. 아직도. 근데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피선거권조차도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거 가지고 다 위헌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재외국민은 왜 주민등록이 안 되는지 아시죠? 주민등록 하려면 그 지역에서 맞으면 못 받고 살 의사가 있는 사람만 주민등록이 돼요. 근데 재외국민은 자기 근거가 다 해외에 있으니까 주민등록 사유가 안 돼서 주민등록을 못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때 못 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오래 살고 있는데 선거권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나왔던 유명한 사건 2007년. 나 5번.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 이것도 2007년에 나왔던 국민투표권 문제예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행사를 전면적 배제. 이것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침해입니다. 침해. 그래서 이때는 좀 가볍게 국민투표를 그냥 재외국민의 경우에 이렇게 했지만 이때는 그래서 최소한 뭐 국내 거소 뭐 이런 거라도 뭐 앞에 조건이 뭐가 붙긴 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2014년에는 그런 조건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국민이기만 하면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국적. 국적은 연결된 문제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국적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죠.